안녕하십니까. 컴알고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3년 3회 데이터베이스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기출문제 풀이를 회차 기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다 보면 100%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들은 체크만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완강 이후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겠지만은 학습 중에 혹시 모르는 문제들은 그냥 체크만 하시고요. 일단 지나가십시오. 물론 꼼꼼하게 모든 문제들을 다 100% 이해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체크를 좀 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체크하시고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를 계속 풀이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중 입력 마스크에서 사용되는 기호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입력 마스크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송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우편번호라는 게 들어가겠죠. 우편번호. 자, 우편번호가 들어갈 건데 이 우편번호를 단순히 텍스트로 해서 형식을 지정하기보다도, 자, 우편번호의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형식이 있다라면은, 자, 여기 숫자가 들어가지 문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형식을 미리 틀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는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설정이 속성이 입력 마스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필드에 대해서 틀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게 입력 마스크가 되고요. 그때 이게 여기에 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기호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호 문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L이 있고 물음표가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는요, 영문자하고 한글만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영문자하고 한글. 자, 그럼 숫자 입력할 수 있습니까? L, L, L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L, L, L. 자, 필드가 있는데, 자, 그 필드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필드에다가 111 입력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력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제 문자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입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사람이 똑똑해서 잘 알고 입력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틀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L하고 물음표는 영문자하고 한글만 입력을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L 같은 경우는 필수예요. 필수. 이랬으면은 세 자리를 무조건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물음표는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세 자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두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자, 대문자 A, 소문자 A네요. 자, 대문자 A, 소문자 A는 영문자, 한글, 숫자. 여기에다가 숫자가 더해졌네요. 그죠? 자, 이게 또 필수가, 대문자 A는 필수가 되고 소문자 A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앰프센트가 있고 C가 있네요. 앰프센트하고 C가 있습니다. 자, 모든 문자나 공백까지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문자와 공백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앰프센트는 필수, C는 이제 선택적인 그런 이제 입력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0, 9 이제 그 우물정자, 샵기호.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숫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 자, 0은 숫자만 입력 가능해요. 0은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요. 9는 숫자나 공백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은 숫자나 공백 입력 가능하지만 공백은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그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 정도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0은요, 필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기호가 있습니다.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은, 일단 필수라고 하는 이 이제 입력 마스크라도 기억을 하시면요,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다 모든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틀렸다 맞다라는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일단 이제 기본적인 입력 마스크만 일단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0은 뭐죠? 조금 전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 필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건 무조건 틀렸죠. 자, 9는 필수가 아니죠.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0하고 9하고 지금 보시면은 바뀌었습니다. 선택 요소로서 숫자나 공백을 입력하는 것은 9예요. 9. 이게 9입니다. 9. 자, 필수고 0에서 9까지 숫자 이건 뭐예요? 0이에요. 바뀌었네요. 그죠? 샵은 선택 요소로서 A에서 Z까지 0문자를 입력한다. 자, 샵은 숫자나 공백이죠. 숫자나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것도. 자, 앰프센트는 필수 요소. 자, 앰프센트는 필수 요소가 되고요. 이제 단일 문자, 그러니까 문자란 얘기예요. 문자나 공백을 입력한다. 그러니까 문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이벤트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데이터 이벤트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벤트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애프터 업데이트, 그리고 on change, 그리고 before 업데이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데이터 변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애프터 업데이트는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된 후, 자, 애프터가 붙기 때문에 업데이트 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가 그 텍스트 상자에 기존의 10에서 20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갱신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데이터 이벤트의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온체인지는 데이터가 바뀔 때 비슷하죠.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은 발생하는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비포 업데이트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전, 되기 전에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 이벤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on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입니다. 이거는 자, 더블 클릭인데요. 자, 더블 클릭은 데이터의 어떤 변화가 아니고요. 마우스 이벤트하고 관련이 있죠. 그 마우스 클릭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이제 이벤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데이터 이벤트가 맞고요. 4번은 마우스 이벤트의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DBMS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DBMS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오라클도 있고요. 뭐 MS SQL도 있고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라고 보셔도 돼요. 자, 하드디스크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DBA. 자, DBA는 관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 자, 여러분들은 일반 사용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려면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자, 이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계층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를 원하고요. 자,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드디스크에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중간에 좀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걸 DBM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자, 금방 제가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용자가 빠지고 관리자라든지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1번은 맞습니다. 2번, 파일 시스템의 단점인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이다. 자, 파일 시스템이란 것은요. 여러분들 개인용 컴퓨터에 쓰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용하지 않죠. 파일 시스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파일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파일 다르죠. 그다음 포토샵,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MS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때 사용하는 이 파일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종속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속적이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여기에도 입력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입력하고, 여기도 입력하고, 여기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파일들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자, 2번 맞는 설명이고요. 3번, DBMS의 기능은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으로 나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베이스 언어 3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습니까? DDL, 자, 데이터 정의어, 그 다음에 DML, 그리고 DCL, 좀 마찬가지예요. 정의어, 조작어, 제어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자, 4번, 순차적인 접근을 지원하여 백업과 회복의 절차가 간단하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렇게 많은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구성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복잡합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백업이라든지 회복한다든지, 자, 회복이란 것은 어떤 복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절차들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인가? 자, 시스템 카탈로그란 얘기가 나오면 데이터 사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하고 데이터 사전은 거의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객체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뷰도 만들고요. 인덱스 여러 가지 설정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설정한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이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이 정보들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요,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이것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DBMS, 자, DBMS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자, DBMS에서 스스로 갱신하고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DBMS가 스스로 갱신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내부는 볼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SQL을 이용하게 되면 검색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커맨드 1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 결과로 오른 것은, 자, 커맨드 1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줄의 코드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doCMD라는 이제 개체가 있습니다. 자,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개체점 메서드가 되겠죠. 개체점 메서드. 그래서 개체가 doCMD 개체가 지금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doCMD 개체라는 것은 매크로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에서 실행하기 위한 개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크로 함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오픈 폼이라든지 고투 레코드 이런 것들이 매크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둔 작은 프로그램,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바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doCMD라는 개체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CMD.openForm 하게 되면은 오픈폼이 이제 메서드가 되는데, 이제 실제 이제 매크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작동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폼을 열어라. 그럼 대상이 필요하겠죠. 어떤 폼이냐? 사원 정보다. 자, 사원 정보 폼을 열어라. 일단은. 자, 커맨드 1이라는 것을 클릭을 했을 때, 일단 사원 정보 폼을 열어라. 근데 AC 노멀이죠. AC 노멀. 자, 이건 뭐냐면은, 기본 보기, 폼 보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 보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보여주는 형태 있죠. 그게 기본 보기예요. 그게 AC 노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그냥 사원 정보 폼을 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 정보 폼이 열리고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doCMD. 자, 매크로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goToRecord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을 해라. 자, 그리고 쉼표가 있고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인수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AC new record. 자,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레코드로 이동을 하라. 무엇을? 레코드 포인터를. 레코드 포인터. 자, 레코드 포인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아래쪽 그림 보십시오. 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레코드 하나 선택을 하면은 이쪽에 이렇게 뭔가 커서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레코드 포인터예요. 자, 이 레코드 포인터를 어디로 이동하라? 새로운 레코드 위치로. 자, 그 말은, 자, 이것은 입력되어 있는 레코드가 되고 새로운 비워져 있는 레코드 위치에다가 위치시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폼의 마지막에 추가되는 빈 레코드로 이동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커맨드 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이벤트 프로시저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레코드 추가라는 버튼에다가 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레코드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현재 입력되어 있는 레코드 다음에 비워져 있는 레코드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거기에 커서가 포인터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보통 레코드 추가 버튼에다가 많이 정의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폼의 마지막에 추가되는 빈 레코드로 이동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이제 코드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C new 레코드 하게 되면 새 레코드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AC first 하게 되면 첫 레코드, 처음에 있는 레코드. 자, last 하면 마지막, next 하면 다음, 현재 위치에서 다음 레코드를 지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설명이 없고요.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비워진 폼이 표시가 된다. 자, 이게 뭐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설명하고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전체 페이지는 100이고 현재 페이지는 10일 때 페이지 정보를 표현하는 식과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수가 전체가 이제 100장이 되는 거고요. 현재 페이지는 1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표현하는 이제 식에 대해서 나온 문제인데요. 일단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고서를 보시면은 하단에 내려 보시면은 대부분의 문서도 뭐 다 같지만은 하단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동하면은 3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다. 뭐 3페이지 중에
3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것은 각각의 페이지마다 하단에 계속 출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으로 보면은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보통 입력을 하죠. 자,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를 표현하는 식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컨트롤 원본에 보시면은 이렇게 식이 입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여기서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현재 페이지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다가 S가 붙었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에 슬래시가 붙었고요. 앰프센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센트는 이제 어떤 그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묶여져 있죠. 이것은 문자 열과 동일한 겁니다. 그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래시가 있고 앞에는 현재 페이지, 뒤에는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 그런 이제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식을 보시면은 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그 대괄호로 해서 묶여지면은 이게 특수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가 10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1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자, 현재 페이지가 되고, 이건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에 페이지는 뭐죠? 자,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것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 10 하고요. 문자열 페이지하고 앰프센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포맷이 들어왔네요. 포맷 함수가 들어왔는데, 자,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일단 아셔야겠죠? 자, 인수가 2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변형할 데이터, 일단 대상이 들어와야 돼요. 대상. 그 다음, 표시 형식. 그래서 포맷은요, 말 그대로 포맷을 바꿔주는 겁니다. 형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형식을 지정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변형할 데이터가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것은 현재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형식을 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0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뭐, 엑셀에서도 여러분들 뭐 사용자 지정, 이제 표현 방식을 다들 배우셨죠. 자, 0과 9가 있었습니다. 0은 뭡니까? 0과 샵이 있었죠. 자, 0은 뭐죠? 유효하지 않아, 데이터가 없더라도, 유효하지 않아도 0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자, 샵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라면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세 자리가 일단 0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세 자리의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100의 자리가 0이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어도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10이 아니고요. 결과는 010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샵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유효한 숫자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10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000입니다.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001, 002, 003. 유효하지 않은 숫자는 0으로 채워졌네요. 자, 샵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1, 2, 3. 4번 보겠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식이 되겠네요. 자, 슬래시가 가운데 있고요. 앰프센터로 해서 연결해 줍니다. 앰프센터가 꼭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앞에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 뒤에는 S가 붙었습니다. 전체 페이지죠.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10/100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고서 머리글에 텍스트 박스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였다. 다음 중 보고서 미리 보기를 실행하였을 때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오늘 날짜는 2013년 10월 4일 금요일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포맷 함수가 나오고요. 안에는 이제 데이트, 자, 데이트 함수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들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안쪽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데이트 함수는 그 하는 역할이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인수는 없습니다. 인수는 없어요. 자, 오늘 날짜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날짜를 자, 여기서 이제 바꿔주는데, 여기서 오늘 날짜가 2013년 10월 4일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될 건데, 포맷 함수를 해서 다시 한번 묶어줬잖아요. 포맷 함수는 형식을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것이 데이터가 되고요. 뒤에 MMM이라고 들어갔습니다. MMM. 자, M은 기본적으로 월을 나타내는 거예요. 월. 여기서 10월을 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10월. 10월을 표시하는데 MMMM, M이 4개 들어갔을 때와 M이 3개 형식으로 해서 들어갔을 때는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4개는요. 월을 영문으로 풀네임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풀네임 그대로. 악토버로 해서 요게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3개면은 영문 약어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앞에 3자만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개는 풀네임 그대로, 3개일 경우에는 약어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그룹화 되어 있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림이 주어지고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뭐 틀리게 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룹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출판사가 다림, 출판사가 백산 출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그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에서 본문은 뭐죠? 본문은 이 부분이 이제 본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본문 위쪽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룹 머리글이죠. 그룹 머리글. 자, 본문 아래쪽은 뭡니까? 이 부분은 그룹 바닥글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자, 1번 출판사별로 그룹화되어 있다. 자, 출판사를 기준해서 그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그룹 바닥글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자, 금방 말씀을 드렸죠. 도서 합계. 자, 도서 합계. 자, 이것은 건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2. 이건 건수가 3개잖아요. 그래서 3이 된 겁니다. 3번 그룹 머리글에 출판사별 도서 수가 표시되어 있다. 자, 그룹 머리글은 아니죠. 이 부분이 그룹 머리글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그룹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룹 내 그룹 코드, 도서 코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자, 도서 코드를 잘 보십시오. 이 데이터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A, B, 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값이 점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계단을 올라간다는 개념,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도서 코드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중 실행 쿼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쿼리의 종류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매개 변수 쿼리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쿼리. 매개 변수 쿼리는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도록 만든 쿼리예요. 자, 실행할 때 레코드 검색 조건이나 필드에 삽입할 값과 같은 정보를 대화 상자로 입력받는 질이. 자, 이게 값을 받는 거예요. 값을 받아서 만든 쿼리를 매개 변수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로스 탭 쿼리. 자, 이것은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기억나시죠? 행과 열로 값을 표시하는 방식이 있죠. 자, 이와 같은 것이 크로스 탭 쿼리가 되는 겁니다. 엑셀에서는 자, 워크시트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실행 쿼리가 있고 이제 선택 쿼리가 있어요. 실행 쿼리는요, 이제 테이블을 뭐 생성을 한다든지, 뭐 추가한다든지, 뭐 업데이트 한다든지, 삭제, 이런 것들은 실행 후에 데이터에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변화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쿼리, 그게 실행 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쿼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에 가서, 쿼리 디자인에 가서, 자, 테이블이 있고 쿼리가 있고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 선택을 할게요. 자, 닫기 버튼 누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쿼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 쿼리로 만들어집니다. 선택 쿼리. 자, 선택 쿼리란 것은 자, 더블 클릭을 해서 해당 필드를 가져올게요. 자, 검색한 결과예요. 검색한 결과. 그러니까 값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가져온 거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테이블 만들기라든지 추가, 업데이트, 삭제 이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추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테이블에 추가할 거냐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상이 되는 테이블에 대해서 값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택 그 쿼리 하고요. 테이블 만들기, 추가, 업데이트, 삭제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 쿼리가 되는 거고 이것은 선택 쿼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네 가지 쿼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실행 쿼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추가, 업데이트는 맞는데 선택 쿼리는 이제 쿼리의 종류 중에 다른 겁니다. 다음 중 아래에 급여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과 실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빈칸은 null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집계 함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집계 함수. 일단 정답을 가지고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정답을 가지고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select, from 이렇게 나왔죠. select는 조회하는 겁니다. 검색하는 것이죠.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급여 테이블입니다. 자, 현재 왼쪽에 나와 있는 테이블이 급여 테이블이 되고요. 자, 급여 테이블을 조회를 하는데, 자, 여기는 필드가 들어가죠. 필드명이 들어가는데, 필드명과 함께 함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count라는 함수. count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건수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건수. 자, 가족 수라고 들어왔죠. 이것은 필드명입니다. 자, 필드명 여기 있죠. 자, 2가 있고 4가 있고 비워진 것은 nul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null이란 것은 이제 해당이 없다, 뭐 정보가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나 0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값 자체가 없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이 없다라는 특수한 데이터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null이란 것은 여기서 건수를 계산할 때 빠집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둘, 이 결과는요, 몇 건이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카운트 내에 별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레코드의 건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게 null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null을 포함을 해서 건수를 구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별표가 만일 들어갔으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필드명이 들어가면 null은 제외가 됩니다. 자, 레코드 건수를 구하는데 null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다르죠. 자, 그것을 이해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카운트에서 성명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세 건이죠. 맞습니다. 자, 3번 카운트에서 별표 들어갔습니다. 모든 레코드를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3건이 맞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의 조건이 조금 다르네요. 그죠? 조건이 들어갔는데 가족 수가 is null이다. 자, 가족 수 is null. 자, is null이란 것은 null이다라는 얘기예요. 가족 수에서 null인 거. 몇 개입니까? null인 게. 하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null인 것만 가지고 와서 그때 카운트 값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쿼리에 설정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조건을 줍니다. 자, 조건 안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하죠. 자, 여기 한글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고요. 도서명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이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럼 이 조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조건에서 같은 행에 이렇게 입력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또 다른 행에 입력이 되었죠. 자, 같은 행에 입력이 되었을 때와 다른 행에 입력이 되었을 때는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행은요,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고, 자, like는 뭡니까? 등호하고 다르죠? 자, 일부 값만 같을 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like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서 별표가 들어가면은 김으로 시작하는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 아무개, 김, 진, 자 이런 식으로 김으로 시작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like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이 들어왔고요. 자, 그다음 그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도서명 그러니까 주거지가 서울시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조건 하나 끝났죠? 처리 끝났고요. 그다음 조건은 도시명 주거지가 경기도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행은요, 일행은요. 자, 이 부분은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이라는 조건, 그리고 도서명이 서울시라는 조건이 어떻게 된다? 같은 행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AND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도서명이 경기도다라는 게 두 번째 행에 대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레코드 중 도시명 주거지가 서울시 이거나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오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레코드 중이라는 이 설명이 이제 AND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도시명, 자, 주거지가 경기도인 레코드를 검색하라.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중 쿼리 검색 조건의 연산자와 함수 사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은 각각의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는 안쪽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은 데이트 함수 들어갔습니다. 자, 데이트 함수는 현재 날짜를 뜻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대한 날짜. 그렇기 때문에 인수값은 없습니다. 인수를 넣을 필요가 없죠. 자, 현재 날짜에서 year 함수는 이제 연도를 추출하는 거예요. 연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연도가 되는 겁니다. 현재 연도. 시스템의 현재 날짜 정보에서 연도값만을 반환한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트링. 자, 인스트링은요. 문자열에서 문자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인수가 두 개 들어갑니다. 자, 코리아라는 이 문자열에서 아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있네요. 결과는 3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3번은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자, write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write 함수는요,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 자, 대상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자, 주민번호가 있으면은, 자, 이 주민번호가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것은 주민번호 문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는 큰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진 것은 필드를 뜻하는 거예요. 필드. 자, 주민번호 필드에서 write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예요? 오른쪽. 자, 주민번호가 1, 2, 3, 4, 5라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추출할 때는 left 함수 이용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추출할 때는 right 함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right 함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자, 추출할 개수가 두 개네요. 그러면은 오른쪽 두 개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필드의 맨 뒤에 두 자리를 추출해라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추출한 결과가 01이다라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01이다. 자, 뭐 설명 보도록 하죠. 주민번호 필드에서 맨 앞에 두 자리가 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설명 틀렸네요. 맨 앞자리라는 설명이 이제 맞으려면은 left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left 함수. right 함수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좀 특이한 그 조건인데요. 자, like에서 기억에서 디귿까지를 대괄호로 묶었고요. 자, 그리고 별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테이블에 보면은 지역정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지역정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어떤 쿼리를 만들 거냐면은 지역명 있죠. 지역명이 첫 글자가 기억에서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때 지역명만 셀렉트를 하고 싶어요. 찾고 싶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쿼리 디자인에 가서 지역 정보 가지고 와야겠죠. 뭐 지역 코드하고 지역 명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조건에다가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결과 보시면요. 자, 컷다운표가 잘못 입력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입력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억, 니은, 기억. 자, 기억에서 디귿에 이제 첫 글자가 그렇게 시작하는 지역명만 이렇게 셀렉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 맞단 말이에요. 기억에서 디귿 사이에 있는 문자로 시작하는 필드 값을 검색한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like가 붙으면은 like가 붙고 별표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뭐뭐로 시작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like는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중 데이터 시트에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시그마 요약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그마 요약 기능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요약 행을 통해 집계 함수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집계 함수라는 것은 그룹 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합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행의 합계를 이제 그룹화를 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집계 함수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운행 관리라는 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 일자별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35,000, 10월 1일 뭐 85,000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별로 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하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시 숨기기에 시그마 요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룹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집계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집계 함수를 적용을 할 거냐면은 지금 접수 일자 10월 1일일 때 그때의 금액의 총 합계를 보고 싶다. 2일일 때 총 합계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접수 일자별로 해서 총 금액을 알고 싶다. 자, 그렇게 이제 집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요약 버튼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면요. 금방 보셨습니까? 요약이라는 행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요약이라는 행이 만들어져요. 자, 해제를 해볼게요. 자, 해제를 하면 요약이라는 행이 없어졌죠? 자, 클릭을 하면 요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금액을 합계를 구하고 싶을 때는 합계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수 일자가 묶는 방법이 되고요. 접수 일자별로 해서 금액에 대해서 합계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0월 1일 날 총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10월 2일 날 총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집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개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약 버튼은요, 요약 기능은요, 쿼리에서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자, 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폼도 자, 일단 닫고 자, 폼도 보시면은 자, 요약 기능이 없습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쿼리에서만 수행 가능한 기능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시그마 요약 기능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요약 행을 통해서 집계 함수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직접 뭐 sum이라든지 average라든지 이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클릭을 통해서 바로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시그마 요약 기능은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표시되는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됩니다. 쿼리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쿼리에서 디자인 보기 형식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3번 시그마 요약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텍스트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는 개수 집계 함수만 지정할 수 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금액이라든지 자, 이런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 자, 숫자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이제 집계 함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텍스트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함수들이 지원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텍스트 형식은요. 합계, 평균 등의 집계를 할 수가 없고요. 건수를 계산하는 개수, 그냥 총 개수가 몇 건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 뭐 메모리의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식으로 텍스트인 경우에는 개수만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은 설명 맞습니다. 4번 시그마 요약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 개수 집계 함수를 지정하면 체크된 레코드의 총 개수가 표시가 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보십시오. 자, 성별 필드가 체크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것은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이 적용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면은 체크가 될 거고 아니면 체크 안 된 상태가 되겠죠. 그냥 true냐 false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일 집계 그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개수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개수 집계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체크가 되었을 때 그때 건수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개체별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우리 엑세스에서 개체가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내보내기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암기하기 쉬운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체별 데이터 내보내기를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이나 쿼리는 동일합니다. 자, 이런 이제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수 있고요. 폼은 이와 같은 형식,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쿼리는 같고 폼 다르고 보고서가 달라요. 자, 이거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공통인 형식이 있습니다. 공통인 형식. 그러니까 엑셀 다 있죠. PDF 다 있습니다. 자, 액세스 다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개체와 상관이 없이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들도 암기하기 쉽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크게 MS 형식이에요. 그리고 국제 표준 형식. 이 두 가지는 개체와 상관이 없이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뭐 엑셀, 액세스, 당연히 MS 형식이기 때문에 내보내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이블에서도 내보내기 할 수 있고 쿼리, 폼, 보고서 모두 엑셀이라든지 액세스 형식으로 해서 내보내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워드, RTF. 자, 워드 RTF라는 것은 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인데 서식 있는 텍스트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워드 RT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은 MS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체와 상관이 없이 내보내기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국제 표준 형식. 자, 텍스트 파일, HTML, XML, PDF, XPS. 자, 뭐 PDF나 XPS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식을 유지하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글 혹은 MS 워드, 뭐 액세스, 뭐 이런 뭐 상관없이 어떤 형식이든지 상관없이 PDF로 변환하게 되면은 그 형식 그대로 만약 여기서 출력을 하잖아요, 그죠? 출력을 해서 파일 변환을 한다. 아래 한글에서 출력을 해서 파일 변환한다. PDF 형식으로 만일 출력하고 파일 변환을 해버리면은 한글에 있는 서식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에서 출력을 할 때 PDF 형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엑셀의 어떤 그런 서식,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서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다른데 PDF로 변환하게 되면은 그 서식이 다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표준 형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통 형식이 되는 거예요. 공통. 됐습니까? 자, 그래서 테이블하고 쿼리에서 엑셀, 워드, RTF 파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HTML, 텍스트 파일 다 포함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나머지에서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각 개체의 어떤 특성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암기하기가 쉬워요. 자, 보세요. 자, 테이블하고 쿼리는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테이블, 그리고 쿼리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를 만들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폼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형식은 테이블하고 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테이블하고 쿼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해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ODBC 데이터베이스, DBase 파일, 그 다음 파라독스 파일,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테이블이나 쿼리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개체는 없죠. 자, 여기까지만 아셔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폼에 보면은 ODBC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테이블과 쿼리에 해당이 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DBase 파일이 있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A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A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개체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폼은요, 테이블 및 쿼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가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이에요. 자,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요약, 그룹화, 출력하기 위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폼처럼 제한적이고요. 폼하고 다른 점은요. 폼에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에다가 스냅샷은 화면 캡처의 그 파일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캡처 형식으로도 내보내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폼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가. 자,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암기하기보다도 좀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폼에서 HTML 텍스트는 공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뭡니까? 테이블 쿼리가 되는 거고, 스냅샷은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에서 이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공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뭐예요? 테이블과 쿼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포함이 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C는 안 되고 A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 창에서 데이터만 인쇄 옵션을 선택했을 때 인쇄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텍스트 상자에서 표시되는 값만 인쇄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쇄 옵션에 보시면은 데이터만 인쇄가 있죠. 데이터만 인쇄. 자, 어떤 경우에 이 기능을 이용하냐면요. 양식 종이가 있을 때, 양식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A4 빈 페이지가 아니라 양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자, 1번 성명, 뭐 2번 내용, 뭐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틀이 있다라면은 여기 텍스트 내용만 인쇄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레이블이라든지 아니 선이 있다면은 선 같은 것은 양식 종이에 미리 인쇄를 해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만 인쇄를 항목을 선택을 하면요, 선이나 레이블과 같은 항목들은 인쇄하지 않고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만 이제 인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필드에 할당되는 크기. 자, 크기가 가장 작은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자, 각각의 크기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일련 번호, 그리고 정수, 그리고 실수.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가 됩니다. 4바이트가 되고요. 실수, 날짜, 시간, 통화는 8바이트가 되고요. 복제 아이디는 16바이트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정수하고 날짜, 시간, 통화는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일단 날짜하고 시간, 통화는요 8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정수, 롱형은요 4바이트.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일단 적다라고 이제 그 가장 작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복제 아이디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자, 복제 아이디는요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일 때 기본적으로는 정수, 롱형입니다. 필드의 크기가. 그러니까 일련 번호 정수 롱형은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 아이디라는 필드 크기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복제 아이디는요 16바이트예요. 그래서 가장 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조건에 맞는 특정 컨트롤에만 서식을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엑셀에서도 조건부 서식이 있지만은 액세스에서도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나비백 합계가 5만 이상인 이제 그 레코드들만 한번 조건부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일단 그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레코드 단위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려면은 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자, 필드 값을 가지고 조건 지정할 수 있고요. 식을 줘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나비백 합계. 자, 대괄호로 해서 필드를 표시를 한 겁니다. 자, 5만 이상일 때 굵게 하고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5만 이상일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건들을 몇 개까지 추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또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조건 3개까지, 그 이후는 추가 버튼이 비활성화 되네요. 그래서 액세스에서 조건부 서식은요, 3개까지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 보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 조건부 서식은 식이 아닌 필드 값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아니죠. 식도 가능하고 필드 값도 가능합니다. B, 컨트롤 값이 변경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되고 기본 서식이 적용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조건에 대한 서식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C, 조건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조건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B하고 C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데 D는 틀렸습니다. 자, D를 잘 들으십시오. 지정한 조건 중 2개 이상이 참이면 조건이 참인 서식이 모두 적용된다. 모두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모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서식이 충돌하는 경우. 자, 여기에 만약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제 글꼴의 색을 노란색으로 해라. 자,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그러면은 글꼴의 색을 노란색으로 해야겠습니까? 파란색으로 해야겠습니까? 자, 이 보기대로 한다라면은 모두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서식이 충돌되는 경우 있습니다. 충돌될 때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높은 규칙만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의 데이터 속성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자, 폼의 속성 시트에 보시면은 데이터 탭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은 여러 개 이제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 원본은 없습니다. 데이터 원본이 아니고요. 레코드 원본이에요. 레코드 원본. 자, 레코드 원본인 것은 현재 이 폼, 자, 이 폼에서 원본 데이터로 지정된 뭐 테이블이라든지 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 원본이지 데이터 원본이 아닙니다. 자, 레코드 잠금. 자, 잠그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코드 잠금이란 것은, 자, 그 현재 폼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동시에 그 편집할 수도 있겠죠. 자, 레코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할 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은 잠금 처리할 거냐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레코드가 있으면 동시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수정을 한다라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엉뚱하게 값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 입력. 자, 데이터 입력은 자,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 입력은요, 폼에서 데이터 입력 가능 여부를 설정하는 겁니다. 폼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폼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텍스트 상자로 해서 조회를 해서 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겠죠. A001에 대한 이름, 주소,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바로 수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드할 때 필터링. 자, 로드할 때 필터링. 자, 폼이 로드 될 때 이제 필터가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폼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하위 폼입니다. 그러니까 폼 안에, 자, 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하나 더 삽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 폼,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이 되는 폼 안에 있는 폼을 이제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하위 폼을 사용하면 1대1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세요.
자, 이 기본 그 폼 영역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AFGW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위 폼에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하위 폼에는 하나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자, 거기에 대응되는 모든 레코더들이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관계예요? 자, 기본 폼이 1이 되고 하위 폼은 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하위 폼을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하나의 폼에서 한 화면에서 두 개의 폼의 어떤 관계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1대다 이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 폼, 하위 폼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이제 하위 폼이 되는 거고요. 자,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대 다 관계 1대 하위 폼에는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되며 기본 폼에는 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된다.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자, 기본 폼이 1 그리고 하위 폼이 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설명을 했죠. 2번 하위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지만 기본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다. 자, 폼을 이제 표시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단일 폼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개념을 아시면 되는데, 자, 단일 폼 뭐냐면은 레코더를 한 번에 하나씩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코더가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이게 단일 폼이 되는 겁니다. 단일 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위쪽에 있는 이 내용 뭐예요? 레코더가 하나, 둘, 셋, 넷. 자, 이 세 개죠. 자, 세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자, 이것처럼 레코더가 여러 개 연속해서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연속 폼이 되는 겁니다. 자, 단일 폼이 있고 연속 폼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하위 폼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단일 폼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연속 폼으로 보통 이렇게 만들겠죠. 왜? 1대다를 효과적으로 표시를 하려면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 폼은요. 기본 폼은요. 단일 폼 형태만 돼요. 자, 기본 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폼은 레코더 하나만 표시를 하는 게 맞잖아요. 레코더 하나만 표시가 돼야만 이게 1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가 표시되면 안 되잖아요. 레코더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폼은요. 단일 폼 형태만 됩니다. 근데 하위 폼은요. 연속 폼도 되고 단일 폼도 되고 제한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기본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기본 폼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하위 폼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위 폼이 하나잖아요. 이거 말고 또 여기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대 7개 수준까지 하위 폼을 중첩시킬 수 있다. 자, 중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이 하위 폼에 또 하위 폼 내에 또 하위 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또 만들 수 있죠. 자, 7단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4번 테이블 쿼리나 다른 폼을 이용하여 하위 폼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이 하위 폼을 꼭 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면서 하위 폼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테이블 도구 만들기 폼 그룹의 명령을 이용하여 위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에서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만들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폼 만들기 명령은,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실습을 하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쿼리가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이라는 쿼리가 있습니다. 자, 이 쿼리를 이용을 해서 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폼을 만드는데 폼 디자인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컨트롤 가져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폼 마법사를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거 외에도 폼 분할, 여러 항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업체별 내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폼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 쿼리에서 봤던 자, 하나의 레코드가 이제 한 화면에 지금 표시가 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형식을 우리는 컬럼 형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의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폼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폼 분할 한번 볼게요. 자, 폼 분할은요, 위쪽 구역에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분할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에 데이터 시트에서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폼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아래쪽에는 데이터 시트가 표시가 되고 위쪽엔 컬럼 형식이에요. 아래쪽에서 선택한 거래처 코드의 값이 위쪽에 이제 컬럼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하고 다르죠? 조금 전 폼하고 폼 분할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 항목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러 항목은 좀 더 형식이 다르죠? 레코드 전체가 다 이제 표시가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폼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보여지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폼 분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역을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쪽은요. 위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쪽은 컬럼 형식이죠. 컬럼. 이건 컬럼 형식입니다. 아래쪽은 뭐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 형식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단은 컬럼 형식, 하단은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폼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조금 달라요. 보세요. 위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폼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시트가 이 위쪽에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에서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이 표시가 된다. 아래쪽에는 이 내용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 4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문제지만은 그래도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출제가 된다라면 동일하게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일반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